구글, 페이스북 되게 좋은 것 같지만 들어와서 나가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턴오버 레이트가 진짜 높거든요. 유튜브도 인기가 없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광고 써주세요라고 광고주 찾아다니면 문전박대를 당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 진짜? 내가 이거 갖고 와야 되는데 내가 네 거는 깜빡했어. 언니가 정신이 그렇단다. 미안해. 안녕하세요. 나의 언니들의 나의입니다. 오늘 또 저의 후배, 언니는 아니고요. 동생, 네, 제가 훌륭한 동생들도 많아가지고 우리 동생 초대했고요. 유진아, 자기소개 네가 해라. 나의 언니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언니의 이제 친한 동생이자 오늘 여러분께 즐거운 얘기를 같이 나누러 온 20년 차 직장인 언니들 중에 G를 맡고 있는 이유진입니다. G를 선택한 이유가 뭐지? 이니셜에서? 제가 지금 20년 차 직장인인데 나의 커리어를 대변할 수 있는 한 단어가 무엇일까 좀 고민을 했는데 그거를 다 아우르는 게 이제 글로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글로벌 회사 이름을 들으면 다 아는 전 세계적인 회사의 커리어를 계속 쌓기도 했고 한국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직장 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글로벌 인재라고까지 말은 할 수는 없지만 글로벌 경험이 있는 언니가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G를 고르게 됐습니다. 유진이가 G1.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다. 사실 글로벌 회사 되게 많이 다녔잖아. 그것도 네. 모두가 선망하는 회사인 뭐 메타, 구글 두 회사를 다니는 것도 사실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하나만 다니는 커리어도 네. 되게 대단한 커리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둘 다 다녔는지 또 두 회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 되게 많을 건데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갔을 때 어떤 게 좋았고 또 내가 이런 준비가 좀 더 되어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거 있으면 더 많이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네. 그럼 처음에 어디를 갔지? 커리어의 시작은 사실은 저는 외국계가 아니고 삼성 흔히 말하는 우리가 다 대기업 쓸 때 저도 이제 대학교 때 그거 써서 제일모직에 갔었어요. 제일모직에 갔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사원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 내가 다른 걸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일찍 들었네.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이제 다른 회사를 다니니까 그때 드디어 듣잖아요. 사실은 대학생 때는 실제로 다니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 회사가 어떤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친구들이 다른 데를 다니면서 아, 우리 회사는 이래, 우리 회사는 이러니까 아 나는 어떤 거 가보고 싶고 저기 재밌겠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IT로 옮긴 건 아니고 제일모직 다니다가 코로나 백신 때문에 이제 많이 아실 건데 아스트라제네카라는 제약회사에 단지 외국계 글로벌이라는 이유만으로 제가 지원을 해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한 테헤란로에 처음 이제 서울 강남에서 나도 회사를 다닐 수 있게 됐다 해서 이제 거기서 한 3년 반 정도 제약 세일즈를 했지만 이제 한국에 온 지 오래된 회사여서 글로벌 회사 같은 느낌은 좀 많이 덜했거든요. 저희가 막 로컬화가 많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일을 하다가 이제 중간에 대학원을 회사를 다니면서 병행을 하고 거기서 더 많은 인풋을 받게 된 거죠. 대학원에 이제 MBA를 가게 되면서 저처럼 회사를 다니면서 병행하시는 분들인데 직업군이 너무 다양하고 우리 회사가 어떻고 뭐 저런 인더스트리가 어떻고를 생생하게 듣고 아 나는 IT를 한번 가봐야겠구나. 그리고 한국 회사가 아닌 외국계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거기서 했던 것 같아요. MBA를 몇 살 때 갔었어? 저 29살 때 갔는데 이제 직장인들 가는 이제 MB였기 때문에 연령이 제가 제일 어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막내 노릇을 열심히 하면서 어느 회사가 좋구나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거기서 IT로 옮기기로 고민을 해서 이제 IT의 처음 회사는 요즘 MZ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야후라는 회사에 잠깐 다녔고 제가 좀 기본적인 걸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구글로 제가 가게 된 상황이죠. MBA도 사실 한번 이제 아젠다로 다루려고 생각 중인데 MBA 가야 되냐는 질문이 되게 많이 있어가지고 나는 무조건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시기의 문제라고 사실 생각이 들고 어린 친구가 가는 거와 이제 관리자가 갈 때 또 느낌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매니지먼트 레벨을 가겠다는 사람 난 무조건 가라라고 얘기를 해서 그 세션도 한번 따로 MBA 가야 되냐 20대, 30대, 40대, 50대 불러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저는 커리어를 너무너무 바꾸고 싶었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력이나 뭐 학력 관련된 부분으로 내가 이거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거를 어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대학원을 갔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내가 여기 오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했다 이런 얘기를 좀 면접에 가서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저도 커리어를 바꾸기 위해 사실 대학원을 간 케이스예요. 공부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네. 인더스트리를 선택을 바꾸고 싶다고 했잖아. 회사를 바꾸고 싶었고 원래 전공이 언어 쪽이었나? 네, 전공은 전혀 상관없는 프랑스어 전공이고 복수 전공이 영어 이렇게 해서 사실은 전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언어를 전공했다는 게 되게 도움이 됐을 것 같긴 해. 본인한테. 왜냐면 글로벌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영어로 얘기해야 될 게 너무
항상 영어 아니야? 근데 전 세계 이 영문학도 분들, 불문학도 분들이 다 공감하실 텐데 전혀 나의 전공과 언어 능력과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사실 뭐 요즘 분들은 너무 영어도 다 잘하시고 하잖아요. 오히려 언어 전공을 하니까 그 언어만을 가지고 가는 특수군 같은 게 없잖아요. 되게 제너럴 하니까 좋게 보면 어디든지 제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거고, 소위 우리끼리 얘기하는 인문계가 하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문과생들이 하는 고민을 내가 어디든 갈 수 있지만 거기서 변별력 있게 하긴 내 전공만으로는 사실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길이 있고, 사실 전공과 상관없이 사실 요즘은 직업을 저는 커리어는 가지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구글에서는 어떤 일을 주로 했지? 구글은 제가 이제 들어가서 구글에서 사실은 매출을 내는 방식이 이제 광고 상품을 파는 거, 여러분 너무 싫어하시는 유튜브 앞에 광고 붙는 거 있죠? 그거에 대한 세일즈 마케팅으로 들어가서 이제 한국 마켓에 있는 제 광고주들을 상대로 세일즈 마케팅을 하는 일들을 이제 진행을 했고, 이제 그 다음 내 커리어도 계속 디지털 마케팅이라고 하는 그쪽을 계속 진행을 하게 됐었죠. 요즘에는 AI로 뭐 해가지고 한다는 얘기 많이 하던데. AI 많이 접목돼서 점점 사람의 손을 안 타고 마케팅을 하는 쪽으로, 모든 인더스트리가 그렇겠지만 특히 마케팅 쪽은 더 자동화가 되는 것 같아요. 급유에 휩쓸려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메타가 AI로 돈을 버는 회사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광고를 AI로 네네. 접목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메타가 유망하다 막 이러면서 주식 괜찮다 이런 얘기 내가 들어가지고 사실 제가 조금 샀습니다. 조금. 근데 글로벌 회사 다니면서 본인이 어려운 점이 있었는지. 좀 한국 회사랑 확실히 다르지. 뭐 제일모직이나 완전히 비교업, 다르죠. 그치? 네. 대기업이랑 또 달랐을 거고 한국 기업이랑 외국 네. 회사 또 많이 달랐을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르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일단 한국 회사와 이제 글로벌 회사가 다른 거는, 가장 큰 차이는 오너십의 차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 회사 같은 경우는 다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다 짜여져 있고, 어떤 목표를 해야 되는지 상위에 이미 결정이 돼 있고, 이 사람이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또 가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는 오퍼레이션 전략에 가깝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내가 삼성전자에서 핸드폰 담당 부서인데 뭐 갤럭시 20을 내 맘대로 막 전략을 짜가지고 마켓을 정해버리거나, 나가는 마켓을 갤럭시 20의 포지셔닝을 내 맘대로 바꾸거나, 사실 실무자가 그런 거 하는 거는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외국계 기업도 마찬가지긴 한데, 오퍼레이션이 정해진 게 아니라 이제 문제랑 해결해야 되는 목표만 딱 2개만 주거든요. 뭐 너는 프로덕트, 뭐 인스타그램, 제가 실제로 인스타그램 스토리즈를 런칭하는 담당자인데, 너네 마켓에서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30%가 인스타그램 스토리즈를 만들어야 돼. 이런 목표가 주어져요. 이제 어떻게 그걸 만들까요는 다 제가 알아서 해야 되거든요. 한국계 기업과 외국계 기업의 이제 가장 큰 차이라고 저는 느꼈던 거는, 얼마만큼 저쪽에서는 소위 말하는 오퍼레이셔널 엑셀런스를 가지고 잘하느냐면, 여기는 내가 오너십을 갖고 전략부터 핸즈온까지 이거를 좀 어느 정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일이 다르다 보니까 생각하는 체계가 조금 달라야 되거든요. 생각보다 이제 구글이나 메타의 면접 보러 오시는 대기업 분들이 되게 많으시는데 많이 떨어지시는 거예요. 훌륭하신 분들인데도 일하는 방식이 너무 다르니까, 정작 면접을 보면 이 회사에서 일하려면 필요한 어떤 혼자서 오너십을 가지고 로지컬하게 생각해서 이 문제를 푸는 어떤 능력들을 검증을 하는데, 거기서 좀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안 되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문화적으로도 확실히 차이가 있죠. 아무래도 이제 국내 기업은 요즘 많이 달라졌긴 해도, 그래도 이제 뭐 소위 말하는 탑다운, 뭐 상명하복 체계에 따라서 쫙 가는 게 있다면, 외국계 기업도 직급과 뭐 직위가 있지만 더 수평한 편인 건 확실히 있는 것 같거든요. 다 동료에 가깝고, 그런 컬처럴 차이가 좀 있기는 해요. 그럼 문화적인 어려움은 없었나? 제가 촌스러운 걸 수도 있는데, 외국인하고 처음 일해보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제약업계에 있다가 대학원을 통해서 커리어를 바꾸면서 야후라는 회사에 처음 들어갔는데, 그때는 한국을 담당하지만 저의 매니저와 팀원들이 다 다른 나라에 있었어요. 한국 일을 하는 거지만 정작 나의 보스는 홍콩에 앉아있고, 우리 팀원들은 일본에 한 명, 대만에 한 명, 이런 구조를 처음 겪어봤는데, 그 팀원들이 다 이제 외국인인데, 외국인하고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관계가 자연스럽게 처음에 빌딩이 잘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적응, 그리고 이제 영어를 제가 이제 원어민으로 막 어디 다른 나라에 살다 와서 잘하는 거는 아니니까, 이거를 쓰는 거를 연습하는 부분을, 당연히 내가 면접 볼 때 영어라든지 뭐 영어야 스터디 이런 거에서 영어를 하는 것과, 나의 직장 동료랑 디스커션도 해야 되지, 매니저가 뭐라고 하면 막 방어도 해야 되고, 이 생존 영어? 그러니까 사실 저는 영문과를 나왔지만 사실은 막 영어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저의 영어가 확 늘었다고 느낀 게, 글로벌 회사에서 생존을 해야 되니까 말을 막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영어가 좀 많이 늘은 것 같아요. 그런 컨처럴리 그런 부분들이 좀 적응이 필요했고 뭐 예를 들어서 외국 사람들은 밍글링이라 하잖아요. 막 모르는 사람 만나가지고 막 만나 술도 먹고 막 이런 스몰 토크를 하는데 대문자 2였는데도 어려운 거예요. 그게 왜냐면 문화적으로 공유하는 게 없잖아요. 막 스몰 톡을 해. 나는 모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네 나라의 뭐 정치, 뭐 나는 미국 슈퍼볼 관심 없는데 뭐 미국 슈퍼볼 얘기를 해. 뭐 이런 게 나도 내 우리나라 얘기하고 싶다. 뭐 이래서 재미가 없고 이런 것도 있고 그 차이는 한국 같은 경우는 요즘엔 좀 덜하지만 내가 비슷한 직급이면 비슷한 연차잖아요. 근데 외국은 나이 차가 되게 들쑥날쑥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이에 상관없이 뽑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나보다 뭐 6살이 어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막 나보다 엄청 10살이 많아. 이런 사람들이 섞여서 얘기하니까 우리나라에서 흔히 있는 또래니까 되게 당연히 통하는 어떤 그런 경험도 다르니까 정말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서 릴레이션 빌딩을 하고 이 사람들과 팀원으로 일하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웠고 가장 큰 차이는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알아주지 않는 거를 적응하는 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외국계는 예를 들어 제가 한국을 담당하고 있어. 목표가 있어. 근데 그 친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오퍼레이션을 해서 실행을 해서 이걸 달성하는지를 이 담당자가 계속 얘기해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 내가 뭘 하고 있다. 나는 어떤 성과를 냈다. 소위 말하는 쇼잉을 해야 되는데 이제 또 한국 사람들이 막 그런 거 티내는 것 좀 잘난 척한다고 싫어하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겸손해야 돼. 맞아. 유진 잘했어. 아니야. 내 덕이 아니고 뭐 난 잘 못했어. 운이 좋았어. 이러면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내가 잘한 건 잘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왜 잘했는지 어떻게 잘했는지 그리고 내가 잘한 게 우리 팀이나 우리 회사에 어떤 도움이 남들한테 될 수 있는지를 꼭 얘기를 하지 않으면 절대 알아주지 않고 그거가 처음에 이제 아시안 티피컬 코리안으로서 적응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죠. 본인도 그렇지만 업을 바꿨잖아요. 바꾸는 게 네네네. 사실 쉽지가 네. 않아. 근데 어떻게 바꿔야 될지 잘 모르는데 사실 여기 채널에 뭐 MBA 가서 사람들 많이 사귀고 해가지고 나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팁이 있으니까 그런 거 되게 많이 여러분들 보셔가지고 이직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봐서 저기서 내가 일하는 모습이 그려지나 내가 여기서 일을 하고 싶을 것 같은가 이런 거를 좀 미리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또 돈이 제일 중요하고 어떤 사람들은 워라벨이 제일 중요하고 어떤 사람들은 회사 네임밸류가 중요하고 이게 10명한테 물으면 10명이 다 다르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뭐 구글, 페이스북 되게 좋은 것 같지만 들어와서 나가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턴오버 레이트가 진짜 높거든요. 특히 글로벌 IT 기업에 턴오버 레이트라고 해서 이제 금방금방 나가는 롤이 진짜 높은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거기 너 누워서 일한다며 뭐 너네 복지가 좋다며 하지만 그만큼 어려움이 있을 거잖아요. 회사가 컸다는 거는 겉에만 보지 않고 이제 속도 최대한 볼 수 있으면 좀 알아보고 나한테 맞는 회사인지를 좀 알아봐야 제가 이제 글로벌 회사의 인재라고 나왔지만 여러분하고 안 맞으실 수 있거든요. 왜냐면 제 친구는 국내 대기업이 딱인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답은 없고 여러분이 이런 뭐 채널이나 다양한 리서치나 만남을 통해서 정보를 최대한 습득해서 나한테 맞는 회사를 꼭 찾으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경력 도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결정이나 전환점이 있었는지. 쭉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최근에 가장 큰 전환점은 이제 글로벌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스타트업으로 이제 오게 된 게 전환이 컸고 이제 대학원을 이제 넘어오면서 이제 IT 인더스트리로 넘어온 게 가장 큰 전환점이 아니었나 싶어요. 사실 그때만 해도 IT가 이렇게 불처럼 일어날 줄까지는 몰랐었고 제가 IT 인더스트리로 전했을 때는 유튜브도 인기가 없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광고 써주세요라고 광고주 찾아다니면 문전박대를 당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진짜? 네. 유튜브 아시나요? 유튜브가 뭐야? 약간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럼 구글이랑 페이스북 가면서 RSU 좀 받았어? 받았지만 이미 많이 저는 다 베스팅을 했고 왜냐면 그러니까 그것도 커리어에 가장 후회되는 점이다 거기다 적었어요. 이렇게 클 줄 모르고 제가 급해가지고 직원들한테 RSU라는 거를 주거든요. 많이는 아니고 이제 일반 직원들한테 이제 동기부여로 주는데 그것들을 받았고 회사에 어떤 내가 계속 이 회사에 다닐 만한 가치 장기 가치잖아요. 왜냐면 RSU라는 게 직원한테 주식을 주는데 당장 주는 게 아니라 일정 약속한 기간이 지나야 팔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 어느 정도 근무를 해야 되는 거라서 그게 또 선택 기준이기도 하죠. 해외 그러니까 그런 글로벌 기업들은 다 RSU가 이미 정착이 된 것 같아요. 네, 정착이 되어 있고 근데 그걸로 사실은 그 저희 샐러리 내고 할 때 연봉 내고를 할 때 자꾸 RSU로 협상을 해요. 근데 이제 RSU라는 게 이 등락이 있잖아요. 회사의 주가라는 게 등락이 있고 내가 나가면 포기해야 되는 가치이니까 나로 협상할 때
어떤 게 본인이 선호하느냐. 나는 기본급이 높고 변동 가능성을 적다라고 하면 이제 그렇게 협상을 하시고 아니야 나는 이 회사의 미래 가치가 더 크다. 이러면 샐러리 좀 낮더라도 RSU를 대신 많이 받는 걸로 협상을 하시는 게 좋죠. 메타 구글 다녔는데 메타 구글은 어떻게 다른지. 비슷한 듯 다른데 메타 다니는 사람이 구글도 많이 가고 구글 다니는 사람이 메타도 많이 가거든요. 근데 구글이 더 선두주자고 이제 메타가 더 후발주자인데 확실히 구글이 더 규모가 큰 기업이에요. 규모 크다는 거는 뭐 고용되고 있는 인원이나 사업의 규모도 구글이 더 다양하고 크기도 하지만 이제 뭐 한국지사 예로 들어가 보면 훨씬 더 코퍼레이트한 느낌이 나거든요. 더 체계가 있고 구글이 훨씬 더 오래됐기 때문에 사업도 더 크고 시스템화돼서 돌아가는 것들이 더 잘 되어 있어요. 구글이. 그래서 이제 구글이 되게 오피스를 낸 지 오래된 뭐 마켓에 가보면 되게 한국 회사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고 로컬라이즈가 많이 돼 있다고 이제 업계 사람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메타는 가보면 구글보다는 더 조금 아직 마치 스타트업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남아있고 더 빨리 움직이고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좀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이제 IT에 좋은 기업들이지만 구글이 조금 더 오래됐고 체계화돼 있고 로컬라이즈가 더 많이 되어 있는 느낌들이 인원 수도 굉장히 많이 차이 나거든요. 로컬에 나와 있는 인원이 구글은 로컬 엔지니어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메타는 대부분의 지사에 엔지니어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거기서 많이 좀 차이를 보거든요. 이제 지사를 작게 둬서 이 회사가 그냥 매출만 좀 벌어두는 기능을 하냐 아니면 엔지니어도 두고 프로덕트 담당자도 둬서 뭔가 조금 독립된 회사로서 이렇게 하느냐에서 메타는 구글보다는 조금 더 지사의 느낌이 강한 나라들이 더 아직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얘기 했어요. 구글에서 메타 오신 분들이 메타를 그림으로 설명하면 막 코드 엄청 꼬여있는 전기 코드 엄청 꼬여있는 것 같다 아직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글로벌 회사를 많이 다녀서 이제 성별에 인한 특별한 도전이나 이런 게 좀 적었을 것 같긴 한데 커리어 중에 성별로 인해 직면했던 특별한 도전이 있었는지. 글로벌 회사 다닐 때는 사실은 없었고 그나마 이제 외국계 회사에서는 그걸 엄청나게 트레이닝을 시키거든요. 이제 피플 매니저면 그 사람이 성적 소수자던 미혼이건 아니면 이렇게 뭐 워킹맘이건 공평하게 이렇게 대하도록 엄청나게 트레인을 하니까 그나마 좀 덜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킹맘이라는 건 항상 어떤 익스큐즈를 저희가 항상 해야 되는 상황들이 오잖아요. 애가 아플 때. 뭐 이머전시도 많이 생기고 거기서 오는 도전들이 있었죠. 그러면 애는 어떻게 키웠어? 지금 몇 학년이지? 5학년? 5학년, 2학년 5학년, 딸 2학년. 둘이고요. 초반에는 시부모님하고 같이 살았던 시절도 있었고 이제 양가 부모님이 도와주셨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에 가서 제가 일을 할 때는 거기서는 좀 내니라 그래가지고 도와주시는 분을 고용해서 같이 사는 문화가 있어서 그렇게 살기도 했고 지금은 저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육아를 해요. 그리고 항상 얘기하고 주변에 선배 엄마들이 얘기하는 게 워킹맘이 잊지 마라. 이게 죄책감 저희가 원죄가 있잖아요. 그 다 나는 죄책감이 있어. 엄마. 시간을 충분히 보내지 못하는데 솔직히 그 육아휴직 조금 했을 때 보니까 내가 같이 있는다고 해서 그렇게 엄청나게 고퀄리티의 육아를 해주지 못해요. 솔직히 말하면 양보다 질이다. 그래, 다 양보다 질. 양보다 질이라는 말씀 다 하시고 저도 동의하거든요. 솔직히 내가 10시간 집에 있는다고 해서 애랑 막 엄청 놀아주거나 막 책을 다 읽고 이렇게 안 해요. 2시간 정도 되면 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쓱 뒤로 물러나서 아이는 아이의 거를 하고 저도 쉬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최대한 이제 퀄리티가 있는 시간을 제공하자를 목표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인터뷰했던 언니 중에 한 명은 아들이랑 같이 3주 동안 지금 해외여행을 갔어. 사이가 딱 나빠지겠는걸? 갔는데 언니 내가 중간중간에 언니한테 연락해보면 언니가 다시는 안 간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근데 내가 언니가 간다길래 내가 딱 그런 평화를 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지금 애들이 둘 다 초등학생인데 그 애들이랑 보내는 시간에는 주로 어떻게 뭐 하는지. 요즘은 좀 컸기 때문에 저희는 야외 활동을 좀 많이 하려고 그래요. 국내 여행 1박 2일도 되게 많이 가거든요. 꼭 해외를 안 가도 이제 시간을 그렇게 좀 액티브하게 보내려고 하는 편이에요. 저는. 네. 난 최근에 아들이랑 부여를 갔다 왔어. 네. 일부러 백제를 공부해야 될 시기가 얘가 다가오니까 역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데리고 가기 너무 좋은 곳인 것 같아. 아이가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요. 엄마가 관심 있지? 저희 아이는 아이돌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뭔가 같이 아이브 콘서트를 가줘야 되나 지금 그런 고민을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저는 잘못됐다고 보진 않고 그러니까 엄마가 내가 좋아해 주는 걸 이해한다 이거를 훨씬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더현대에서 무슨 팝업하면 같이 새벽에 줄 서주고 이러고 몇 번 했거든요. 진짜? 그때 엄마에 대한 사랑이 묻더니 엄마 아빠에 대한 사랑이 막 커져요, 10배로. 그냥 좋아하는 걸 같이 해주자가 저희 부부가 웬만하면 그냥 그렇게 해요. 본인 어떤 타입의 리더인지. 저는 같이 성장하는 리더인 것 같아요. 근데 리더십이라는 것도 전 너무 신기한 게 뭐 내 리더십은 뭐야는 사실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내가 보고 배운 거, 어깨너머로 본 것들이 결국은 이제 되는 거니까 구글, 페이스북에서 배운 리더십이 제 리더십이.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뭐 마이크로 매니징 안 하고 피플 매니지먼트는 피플 매니징만 하는 거지 실무를 마이크로 매니징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도 모르게 체득화가 돼서 저의 리더십은 저 리더의 역할을 항상 3가지로 얘기를 하거든요. 실무자 입장에서 실무자의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 그 다음에 실무자가 잘한 걸 하이라이트 한다. 그리고 함께 성장을 어떻게 할지를 도모한다. 이게 내 롤이지. 난 이 사람이 하는 거를 내가 붙어서 같이 만들어서 뭐 퍼포먼스 나게 하고 그게 매니저의 롤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코칭 아니면 멘토에 가까운 리더십인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럼 일할 때 유진이는 어떤 사람이랑 가장 시너지가 나는지? 2가지 자질이나 캐릭터인 것 같은데 일단 오픈니스가 있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피드백을 주는 문화잖아요. 글로벌 기업이 대부분 그렇게 훈련받아요. 피드백 이즈 기프트 해가지고 피드백에 뭘 주든 피드백 줘서 고마워.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게 해요. 그래서 이걸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거. 답정너는 일하기 힘들다. 2번째는 프로액티브한 거. 시키는 일만 사실 하는 사람들보다는 먼저 뭐를 해보자. 내가 이거 할까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제일 시너지가 아무래도 나아져. 그거는 사실 근데 글로벌 회사건 대기업이고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말했던 그 타입의 사람은 모두가 선호하는 사람인데 사실. 그렇죠. 사랑스러운 사람이고 유니콘 아니야? 그렇게 만드는 것도 저는 리더의 역할이 맞아. 아닌가. 맞아. 글로벌 회사에 또 제일 강조하는 게 그거거든요. 모든 걸 잘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동료가 있고 맞아. 잘하는 걸 더 잘할래 못하는 걸 보완할래 하면 잘하는 걸 더 잘하고 못하는 걸 그걸 잘하는 동료와 함께 협업해 이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잘하는 거 시키니까 프로액티브해지고 이게 다 이제 연결고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진이는 커리어 관련해서 멘토링 혹시 받아본 적 있어? 저는 꼭 상담을 해요. 저보다 시니어인 분들한테 상담을 하고 어려움을 토론하고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분을 꼭 한 분 이상은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저보다 후배이신 분들한테 조언을 하는 게 회사에서 내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언니, 우리 같은 나의 언니들 같은 사람이 한 명은 있어야 된다. 그런 사람을 만들어라. 그걸 꼭 제가 조언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쁘실 것 같고 하는데 생각보다 그 멘토링을 해주는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남이 내 도움을 필요로 한다 해서 진심으로 해주게 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거 처음이 어렵지. 본인이 막 갑자기 말을 걸고 싶거나 조언을 얻고 싶은 사람은 막 해도 되지 않나 싶어요. 편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 직속 상사 말고 옆팀 팀장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 너무 좋더라고요. 네, 사정은 대강 아시는데 이해관계는 없어. 조언을 좀 객관적으로 받을 수도 있고 더 털어놓을 수도 있고. 더 털어놓을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랑 비슷하게 커리어 빌딩 하고 싶은 그러니까 글로벌 회사 쪽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말. 준비를 일찍 시작을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충분히 그 업계, 그 회사, 그런 비즈니스적인 면에 대해서 리서치도 충분히 하시고 요즘 뭐 유튜브 채널도 많고 사실은 본인이 네트워킹 하고자 하면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커피챗을 원하면 거절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많이 공부를 하고 하는 준비들을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2번째는 영어는 원어민은 아니어도 되지만 나의 의사표현이라든지 어떤 뭐 리턴으로 뭔가 내가 딜리버리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기는 해야 한다. 근데 뭐 나는 살다 오지 않아서 뭐 자신이 없어서 안 돼. 그렇지는 않다. 발음이 진짜 이상해도 할 말 다 하시는 50대 남자분도 외국계 진짜 많거든요. 제가 관찰했을 때 되게 신기했던 점이 뭐냐면 영어는 기세입니다, 여러분. 기세여서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글로벌에서 만나는 어느 누구도 발음이 이상하게 돼 있어. What? 이러면서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게 글로벌 회사라 함은 미국인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인도인하고도 일하고 호주인, 프랑스인 일하는데 서로 막 못 알아들어. 그래도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얘기하고 남이 말하는 거 원하듣고 디스커션이 되면 아무도 발음에 신경을 안 써요. 사실 한국 사람이 제일 신경 쓰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제가 영어를 공부하라는 말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딜리버리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라는 거지 발음을 잘 하라는 거는 아니거든요. 만약에 저처럼 다른 오피스, 다른 마켓에 가서 일을 하고 싶은 그게 있다. 그러면 그 나라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네.
목표와 타임라인을 정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 기회를 얻을 수 있는지를 리서치를 좀 미리 하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그리고 빨리 기회를 잡으실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진 오늘 나와줘서 또 너무 고맙고 너무 많은 걸 또 나눠줘가지고 우리 지명만님 오늘 편집하는데 되게 힘들겠다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 고마워. 소중한 시간 내줘서 고맙고. 오늘 사실 되게 짧게 말씀드렸는데 뭐 이걸 보시는데 뭐 더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이러면 언제든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답글 주시면 제가 최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오늘은 조금 더 넓은 얘기를 했지만 정말 실제적인 팁 같은 거 이런 것도 뭐 댓글로라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아주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마워. 내가 G1 꼭 보내줄 테니까 우리 알파벳 클럽 1열 모임 같은 거 할 때 이제 G1이면 올 수 있거든. 알았어. 오늘 너무 고마워.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알파벳 클럽 배지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G1이고요. 앞으로도 나의 언니들 화이팅!